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역대 10대 갑부들 이야기를 선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재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이제 역대 부자들 이야기를 이제 대륙의 거상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8명의 거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0대 거부인데 왜 8명이냐 그러면 2명은 따로 법녀라는 갑부하고 여불이라고 하는 상인 이야기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포함시키면 모두 10대 갑부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빼고 왜 별도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빼고 8대 거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일단은 그죠 맛보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명나라 시대 때 유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황관입니다. 황관인데 부자였어요. 부자는 당연히 이제 황제 권력을 뒷배가 황제 권력이고 황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과 부정 축제로 거부가 된 인물입니다. 거창한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뇌물 받아 가지고 50년 국가 재정하고 맞먹는 돈을 쌓아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통도 크다. 그죠? 최순실이는 얼마나 있을라? 옛날에 이 유근이라고 하는 자가 한참 권력을 휘두를 때 나온 유명한 그 민간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앉아있는 주씨 황제, 서있는 주씨 황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앉아있는 주씨 황제는 진짜 황제야. 이 명나라 때는 다 주씨잖아요. 주원장 용상이 앉아있으니까 주씨는 앉아있는 황제고 그 다음에 황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서있는 황제다. 그래서 유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근을 비꼬는 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종이라고 하는 주조 무종의 황관으로 기염을 받아가지고 이 무종이라고 하는 황제를 노래하고 쾌락으로 이끄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종이 15살 때 황제가 돼요. 꽤 괜찮은 황제였어요. 근데 이 유근이라고 하는 황관이 옆에서 살살 꼬드기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노는 데만 정신 팔리게 만듭니다. 민간에 나가가지고 민간의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놀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맹수들하고 싸우는 놀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놀이를 끌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해서 황제로 하여금 그 놀이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는 모든 권력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근위 조직인 동창, 서창, 내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이게 전부 다 감시기구예요.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기무사,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국정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이 관리들을 전부 다 사찰합니다. 일일이 감시해요. 그리고는 폭력을 휘두르죠. 폭력은 뭐냐 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황제한테 저 인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버리면 황제가 붙잡아 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 형벌을 주로 엄청난 폭력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이 명나라 시대 때는 중국 역사상 발명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은 다 발명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곤장을 30대를 쳐라. 그러면 뇌물을 주면은 30대를 쳐도 빨짱하게 치고 뇌물을 안 주면은 30대만 때려도 죽게 만드는. 보기에는 똑같이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폭들 가운데 그 상대편에게 표 안 나게, 그러니까 외상으로 멍이 들거나 이런 거 안 하게 때리는 조폭들이 있듯이 폭력배들이 있듯이 그때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됐답니다. 심줄을 뽑는 형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됐는데 그걸 다른 말로 혹형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혹형 가운데 최고의 혹형은요. 궁형입니다. 궁형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육체적 고통을 주지만은 궁형은 나중에 당하고 나면 정체성의 문제가 여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대 혹형 가운데 최고의 형벌은 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영이라고 하는 자기 측근에게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 권력자들의 말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배신당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저기 깜빵에 계세요. 그죠? 철저하게 자기 측근한테 배신당한 분. 장행이 17종목을 재상을 황제에게 바쳐가지고 결국은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집을 전부 다 수색을 해봤더니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를 화나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은 부채를 하나 발견했는데 부채 안에 비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종이라는 자가 저걸 보고 이 유근이라는 놈이 이게 정말 몹쓸 놈이구나라고 해서 능지취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맨날 그 부채 가지고 붙이고 다녔거든, 자기 옆에서. 그 안에 비수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맨날 무슨 뭐 아부에다가 정말 신처럼 떠받들던 놈이 실제로는 비수를 숨긴 부채를 자기한테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3,000번 칼질로 능지처참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저작거리에 갖다 버렸더니 백성들이 시신을 뜯어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한테 못된 짓을 했으면 저랬겠어요, 그죠? 부정축제의 규모가 이렇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황금만 33만 킬로그램, 백은만 805만 킬로그램이라는데 뭐 좀 과장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숭정제,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1년 재정 수입이 100원 20만 킬로밖에 안 됐다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청나라 걸륭제 때 유명한 탐관오리입니다. 이거는 관리인데 화신이라고 합니다. 중국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이 인간. 지금 다 이거 영화에 나온 장면의 유근이고요. 이건 중국 드라마에 나온 화신입니다. 원래 저랬는지 모르겠는데 걸륭제를 뒷배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부정축제를 일삼습니다. 걸륭제의 책임도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황제의 개인 금고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오물을 묻히기가 싫으니까 화신을 통해 가지고 뇌물을 받거나 부정축제를 하게 만들었고, 그 돈을 가지고 저 강남으로 놀러 가거나 자기 자신의 향락과 사치에 쓴 거죠. 그죠? 화신이 걸륭제의 총애를 받게 되는 데는 이게 이제 간신배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수단이 교묘하게 짝이 없거든요. 화신은 걸륭제의 지적 욕구하고 딸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심기를 잘 헤아려야 돼요. 권력자의 심기를 잘 헤아리는 게 이 간신배의 특징인데, 이 청나라 시대 때 황제들은요, 중국의 중원 문화, 중국 한족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문화잖아요. 청나라 황제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고급 도서 집성이라든지 강의자전. 그러니까 한자 사전 가운데 우리 자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옥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옥편을 이 여진족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게 강의제 때 만들어진 강의자전이 중국 옥편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고급 도서 집성이라 그래가지고 옛날하고 지금의 도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문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편찬 사업을 벌이고 사고전서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최고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사업을 벌린 게 전부 다 여진족들입니다. 걸륭제는 자기가 시를 남긴 것도 한 10,000가 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걸 자랑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걸륭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들여다볼 때 내가 오늘 무슨 책을 들여다볼 테니까 어디 있는지 확인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신이 미리 가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표시를 해둬요. 그러면 걸륭제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걸륭제는 내가 이 책이 잘못된 글자 찾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걸륭제의 눈에 들었고요. 또 하나는 딸을 워낙 사랑하니까 이 딸 비위를 잘 맞춥니다. 딸을 사랑하는데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면 소용없죠. 딸의 비위를 맞춰야지, 그죠? 그래 딸로 하여금 저 화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칭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부리가 자초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진나라 왕실에 별 볼 일 없는 왕자 하나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나라 왕실로 건너가 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는데 누구한테 로비를 하냐 그러면 안국군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실세가 사랑하는 부인
화양 부인에게 로비를 해요. 이 안국군한테 로비해봐야 물론 뭐 로비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맥히려면은 이 권력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한테 로비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백예님이 송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부리는 한 수 더 뜹니다. 이 화양 부인한테 직접 로비하지 않고 화양 부인의 언니하고 남동생한테 로비를 해요. 아, 정말 절묘합니다. 언니한테 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누구 때문인지 아냐? 언니 때문, 저기 여동생 때문 아니냐? 화양 부인 때문이 아니냐? 그거죠. 그 다음에 남동생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가 전부 다 네 누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누나한테 아들이 없다 이거야. 아들이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조건은 당연히 후계자가 없어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쇠이 A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드는 법이다. 지금은 화양 부인이 그런 대로 젊고 이뻐서 안국군이 좋아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지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젊고 이쁜 첩들이 세고 셌는데 사랑도 시들게 마련이다. 그때는 누구가 있어야 되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양자를 맞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후원하던 자초를 양자로 맞아들이게 해서 후계자로 해서 나중에 임금자리를 물려받게 만드는 그런 수완을 발휘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치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것 같다. 그죠? 제가 탄간오리나 간신배들의 최후는 거의 대부분 다 뒷배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죠? 권력자가 죽고 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력자가 죽고 나서 가경제가, 그 아들 가경제가 직위해서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집이 2,000채나 되고, 논밭이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1억 6천만 평이나 되고요. 개인 권고가 10곳에다가 전당포가 10곳에다가 어쩌고 청나라 재정 10년 재정을 넘어서는 부정축제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그 당시의 이야기가 화신이 죽자 가경제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민간에 떠들던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민국 시대 때 1912년부터 1949년까지를 민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손중산이 신해혁명을 성공시켜서 청나라 왕조가 1911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민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실세로서 민국의 재정을 주물렀던 인물이 송자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타임지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송씨 왕조의 큰손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의 뒷배는 뭐냐? 자매들입니다. 제일 큰 딸인 송애령은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금융업자였던 공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두 번째 송경령, 손중산하고 결혼합니다. 중화민국의 총통이야. 초대 총통입니다. 셋째 송미령은 나중에 권력을 찬탈하는 장개석이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 두 사람하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송경령하고 송미령은. 그러니 그 동생인 송자문 오죽했겠어요. 그죠? 원래 송씨 집안이 또 잘 사는 집안인데다가 그렇게 해서 중화민족이 아니고 중화민국입니다. 재정부 장관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부정축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재정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중국 건설은공사를 설립해서 중국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업으로 나섰고 나중에 상공업, 금융업 관련된 기업들을 전부 다 인수합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송자문이가 축적한 부가 미국 달러로 약 200억 달러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조 원이래. 요즘은 단위가 하도 커져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보유세 그죠. 그 다음에 종합 뭐 부동산 세금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쥐꼬리만큼 발표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기재부에서 못하겠다라고 뻗치고 있는 중인데 그 1년에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1조 정도 된답니다. 조금 넘는데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조 단위가 아니래요. 1경 1,500조 정도 된대요. 거기에 1조 걷어들인다고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보수 신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수십 채 갖고 있거나 땅을 경작하지도 않는 땅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조세 저항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세 저항이 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한테 세금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도 나온 상관도 없는데, 그죠? 그 정도 세금 내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수입에. 그게 전부 다 복지로 돌아오니까 조세 저항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세 정책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자문은 나중에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권력을 뒷배로 삼아가지고 횡령과 부정 축제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대 거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고 오병감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상인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인데 뭘로 칩을 아편으로 칩을 합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칩을 했죠. 세계 최고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는데 1783년에 아버지 오국형이 이화행이라고 하는 행을 설립을 합니다. 행은 서양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서양과 무역을 대행해주는 기업체를 행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있죠. 유한양행. 그죠? 여기도 13양행이 있었어요. 중국도 광동성에.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행이 이화행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설립한 것이고 1801년부터 이화행을 개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부를 시작을 하는데 사업 수완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국제 정세와 국제 무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국제 무역, 건설 투자, 대출업 나아가서 아편 수익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통이 컸냐 그러면요. 보스턴 상인이 오병감한테 돈을 그 당시 600만 달러인가 하는 돈을 빌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아. 귀국도 못해. 그랬더니 오병감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는 배표까지 끊어가지고 돌려보내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오병감의 통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이 서양 열강들하고 남경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우리 강화도 조약처럼 그때 그 외채가 있어요. 돈을 빌려다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300만 원이었는데 외채 중에 그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가 갚아줬습니다. 외채 상환의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이 뇌물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을 면하려고 외채를 상환을 해줍니다. 1843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화행은 몰락을 했는데요. 재밌게도 영국의 메디슨 상해라는 곳이 이화양행 간판을 사들여가지고 내걸고 있고 지금 현재 홍콩에도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둬가지고 세계적인 무역 상사로 이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재미난 부자 하나 있는데 등통이라고 하는 갑부가 있어요. 근데 이 갑부가 굶어 죽을 뻔합니다. 재밌게도 등통은 불명일전이라고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불명일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땡전 한 입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땡전 한 입도 얘기를 하잖아요. 일전도 이름 붙일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땡전 한 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땡전 한 입도 없다. 나중에 등통이 땡전 한 입도 없는 처지로 전락을 합니다. 한나라 문제 때 이 사람이 문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출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의 꿈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절벽을 기어 오르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절벽을 다 기어 올라왔는데 딱 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팔만 더 뻗치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서가 초록색 모자를 쓴, 그걸 황두랑이라고 합니다. 또는 누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런 모자를 쓴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팔을 뻗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절벽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절벽 위로 올라오면서 이자에 팔을 뻗치니까 이러고 겨드랑이를 봤더니 겨드랑이 솔이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을 뻗친 사람의 옷, 겨드랑이 솔기가 터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눈에 봤어요. 그리고 이 누런 모자를 쓴 사람은 황두랑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황제가 연못에 놀러 나갔을 때 배 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 젓는 데 가가지고 황두랑들을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등통이라고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야, 너 팔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팔을 들었더니 겨드랑이가 터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를 절벽 위로 끌어올려준 사람이야. 저기 등통이.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옆에다 두고 이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벼슬도 주고 해서 상대부까지 올려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점쟁이가 들어와가지고 관상을 보게 했는데 이게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점쟁이 기록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불러들여가지고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관상을 보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야, 니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등통이 관상을 봤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 굶어 죽을 팔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 동광산을 하나를 줍니다. 동이 나는 광산을 통째로 주고 거기서 나는 광산으로 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등통전이라고 하는 돈이 천하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값 떨어지는 돈이 막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하루는 문제가 병이 나가지고 등창이 납니다. 종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등통이 문제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냅니다. 근데 마침 아들이 나중에 경제로 즉위하는 아들이 왔어요. 문안을 드리러 왔더니 문제가 야 생면부지 남도 내 종기를 빠는데 아들 너는 뭐하냐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경제가 아버지 종기를 입으로 빨아요. 억지로 빨죠. 누가 빨고 싶겠어요. 그죠? 그 경제가 누구한테 화가 나냐? 등통한테 화가 나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임금이 바뀌고 경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죠. 그래서 진짜 굶어 죽을 뻔합니다.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지 맘대로 찍어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신배들이 행복하게 죽으려면 권력자보다 먼저 죽어야 돼요. 권력자보다 오래 살면은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그죠? 양기라고 하는 동안시대 때 유명한 이 군인 집안입니다. 대장군 출신인데 여기는 이게 마누라하고 같이 안사람하고 같이 호화사치 방탕 생활을 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동안시대 때 최악의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정도로 간신이었냐 그러면 황제를 독살시킬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전부 다 권력의 끈을 움켜쥐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황후를 여러 명 배출해요. 이양씨 집안에서. 그 아버지도 대장군이었고 해서. 그런데 생긴 것도 못생긴 데다가 음흉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권력과 돈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을 모읍니다. 축제를 하는데 이게 마누라까지 나서가지고 이름이 손수예요. 손수라고 하는 부인이 마누라도 그 당시에 기부인들의 유행을 선도합니다. 손수가 화장을 하고 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낙양의 기부인들이 전부 다 손수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거죠. 그런 인물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요, 부부가 불을 놓고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기가 이쪽에다가 정자 하나 지으면요, 마누라는 저쪽 편에다가 정자 하나 짓고, 그러면 높이 질 거 아니야, 남편보다. 그러면 남편도 화가 나가지고 저쪽에다가 더 높은 걸 져.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부를 경쟁했다라고 합니다. 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대출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빌려준 게 아니고요. 빌려요. 빌려서 안 갚아. 부자들만 골라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고는 안 갚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리를 막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뜯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를 합니다. 20년 이상 인사권을 장악해서 황후를 무려 6명이나 이 집안에서 배출을 합니다. 환제라고 하는 황제가 성장하면서 황관의 도움으로 결국은 양기를 제거하긴 합니다. 예. 재산을 몰수했더니 30억 전이 나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권력형 부정축제의 전형으로 양기를 네티즌들이 뽑았습니다. 석숭이라고 하는 3세기, 4세기에 걸친 서진시대 때 권세가가 있습니다. 이 황후의 조카예요. 가후라고 하는 황후가 정권을 휘둘리게 되면서 조카인 석숭까지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축제를 하는데 이자는 이게 풍류 기질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시 읊고 내노라 하는 문인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마시고 먹고 놀고 시 짓는 거예요. 그 별장 이름이 금곡원이라고 하는 별장인데요. 금곡원이라고 하는 별장인데 지금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저 금곡원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대단했냐. 어느 정도였냐. 금곡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놀러 온 한 사람이 화장실을 찾아간다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놈의 화장실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자기는 화장실인 줄 모르고 여기가 무슨 뭐 별채 내지는 무슨 뭐 귀빈실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화장실이더래. 볼 일도 못 봤다는 거죠. 너무 호화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호화롭게 지었다는 겁니다. 금곡원을. 그런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녹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등장해서 이 석숭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을 이 녹주 때문에 탕진을 합니다. 녹주루라고 하는 누각을 하나 세워졌는데 높이가 300m 됐다. 좀 거짓말이 좀 있겠죠, 그죠? 300m면 100층짜리 건물인데,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는 100장의 녹주루를 만들어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 장이 10자니까 한 자가 30cm를 따지면 한 장이 3m잖아요. 그럼 300m가 맞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겠죠. 이 조왕 사마륜이라고 하는 자가 녹주가 탐이 나가지고 녹주를 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왜? 나중에 사마륜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녹주도 죽이고 석숭도 죽입니다. 한나라와 맞먹었던 불을 축제했던 석숭은 결국은 애첩 녹주 때문에 그냥 줘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걸.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줬죠. 자기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로맨틱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서 금곡주수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사자성어죠, 그죠? 저게 뭐냐 그러면요, 중국에서 벌주를 얘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금곡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금곡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초청했는데 늦게 오면은, 금곡원에 늦게 오면은 술잔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주 3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금곡주수 하면은 중국에서 벌주로 유명한 사자성어다. 그 주인공이 석숭이었다. 신만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경유착으로 치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만삼은 그 강남 지역의 유명한 부자였어요. 원말 명초의 혼란기 때 이 사람이 치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자들이 이게 눈치도 빠르고 돌아가는 형세를 잘 헤아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물자를 댄다든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수품을 대는 게 제일 돈 버는데,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돈 벌어서 경제 부흥을 시켰잖아요.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절강 지역에서 수운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냐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근데 이걸 매입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매입한 게 아니고 아예 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촌 같은 걸 만들어요. 통째로. 그 마을 전체를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 나중에 이 사람은 그림도 수집하고 글도 수집하는 상당히 그 문화적, 인문학적 식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촌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마을을 통째로 개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면 재미난 사람들 다 나옵니다. 뭐 우리 보면은 뭐 파주에 무슨 뭐 출판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든 거 이 사람이요. 아예 통째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리고는 해외 무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강남 제1의 부자가 되는데 그때 마침 원나라의 말기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시기에 이 사람이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누구한테 주목을 하냐면 주원장한테 주목을 합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의 초기 수도는 첫 번째 수도는 남경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북경으로 옮겨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남경에서 도성을 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성을 축조할 당시에 신만삼이 이 주원장이 앞으로 황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남경성 공사비 3분의 1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전면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의 3분의 1을 특별시의 3분의 1 비용을 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근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데다가 아들들이 또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남옥이라고 하는 공신이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남옥하고 아들들이 또 연루가 돼버렸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다행히 운남으로 유배 당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고독 속에서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신만삼은 강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음식점이나 물건 팔 때 보면 신만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거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마쳤습니다. 중국의 8대 부자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끝냈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 역대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자들의 치부법 그리고 그들이 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했고 사회에 환원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질문은 다음 주로 넘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